그 창의성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지만은 수학을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재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반면에 일반 학생들은 좌뇌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아이들도 수학 풀 때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시 후 오늘의 강연을 통해서 그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수다학 함께 해줄 분이죠. 수학 때문에 고민이 많은 열혈 엄마, 탤런트 조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즐겁게 보내셨어요? 아주 잘 보냈어요. 엄마가 수학을 하라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 내내 풀었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조금만 풀다 왔어요. 조금 나아지던가요? 네, 서서히 이제 늘려야죠. 네네. 네, 오늘은 창의력에 대해서 좀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창의력, 엄마들 사이에서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사실 뭐 창의력이다, 뭐 창의력 수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아이 때보다 사실 그런 게 좀 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각종 이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블럭 같은 거, 네. 이런 좀 모형 같은 거 사다가 아이들에게 창의력이 많이 길러진단다 이러면서 막 시켰는데 네. 도대체 이 창의력 수학이 뭔지도 모르고 남이 하니까 따라했던 경우가 사실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뜬소문 잡는 수학 교육법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저희 수다학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의 강연자 모셔볼게요. 숭실대학교 창의성 연구소 소장 황선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평소에 학교에서 수학 수업 시간에는 이제 주로 교사의 설명이나 수학적 내용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활동이 이제 위주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호기심이나 또는 관심을 수업 시간에 해소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좀 더 개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탐구도 할 수 있고 평소에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던 어떤 도형을 만지고 조작하면서 거기에서 수학적 의미 같은 것을 찾아내고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체험 활동은 학교 수업과 달리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적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창의성이 키워질 수 있구나. 수학이라는 것이 입시를 위한 과목이 아니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수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시면 제 강의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게 해석하려고 좀 엉뚱한 애 보고 아유 엉뚱하다 소리 하나 너는 창의성이 너는 뛰어난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그렇죠. 것도 사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이제 그래요? 창의성의 대표적인 속성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독창성이란 거, 이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 이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때로는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수학과 이제 창의성이 굉장히 이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수학 공부해서 정말로 창의성이 키워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교수님 흔히들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려면 네. 좌뇌 또 우뇌가 좀 골고루 발달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던데요. 네. 네. 창의성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은 뇌에서 담당하는데 뇌의 어느 부분이 그러면 창의성을 이제 담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뇌의 전반부에서 골고루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수학적, 과학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가 머리 위 두정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창의성을 특히 이제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발달시켜주면은 이제 창의성이 더 키워질 것이다 이렇게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런 창의성, 창의력을 길러주는 거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줘야지 벌써 중고등학교 늦어. 네. 포기 이런 얘기를 네. 해요. 정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창의성이라는 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늘 이렇게 훈련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창의성 훈련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뇌가 발달하는 그 시기를 보면은 만 5, 6세부터 한 12세까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 두정엽과 그다음에 척두엽 이쪽에 수학적, 과학적 사고를 담당하고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그 부위가 활성화가 됩니다. 가장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때 이런 훈련을 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창의성 훈련을 할 수 있는 태도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더 빨리 이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네, 거네요. 시기가 글쎄 말이에요. 네. 시간을 이거 되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좋은 강의를 좀 더 빨리 들었으면 우리 아이가 엉뚱한 게 아니라 창의성이 아주 풍부한 아이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노력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어떻게 하면은 또 창의력을 기르고 수학도 잘 하게 되는지 오늘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잠자는 두뇌를 깨워라. 과연 창의력이란 무엇이고 왜 강조하는지 지금부터 황선욱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오늘 강의 주제가 수학을 통해서 창의력이 키워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벌써 이제 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은 수학이란 과목이나 또는 이제 더 넓게 수학이란 학문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학문이길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창의성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창의성이 무엇이고 창의성은 우리 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고 창의성을 키우려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훈련을 받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그러면 수학이 어떤 기능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사고 기능을 잘 훈련시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창의력이란 무엇인지, 창의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는 아이디어나 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자들마다 이제 창의성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좀 다양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공통점을 모아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성이란 것은 기존 개념으로부터 적어도 나 자신에게 새롭고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창의성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또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실로부터 창의적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나쁘게 쓰이거나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무리 그 아이디어가 새롭지만은 그것을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 강도가 은행 금고를 트는 아주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창의적 결과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항상 유용한 결과, 쓸모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결과,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를 준다면은 어린아이가 어떤 사실을 발견한 것은 어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창의성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을 꼭 학자들, 아주 뛰어난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키워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남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내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발견을 해냈다든지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그것도 창의성의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노인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창의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우리 또는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우선 그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또는 아주 튼튼한 기초 훈련을 통해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고 또는 쌓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도 의욕이 없으면 창의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창의적 인간이 되어야지,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동기까지 갖춰 있더라도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사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 방법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학교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기도 하고 또는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잘 갖춰져 있을 때 이렇게 잘 형성이 돼서 발휘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창의력은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뇌에서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창의력을 담당하는 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뇌는 잘 아시겠지만 호두처럼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뇌를 좌뇌, 오른쪽 뇌를 우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뇌와 우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뇌랑이라고 해서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뇌를 연결지어주고 있는데,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로즈 스페리 박사팀에서 간질병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를 하다가 좌뇌가 갖는 기능과 우뇌가 갖는 기능이 아주 특별하다, 독립적인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뇌를 보통 언어의 뇌라고 얘기하고, 좌뇌는 언어 기능을 담당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문자나 기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뇌는 이미지의 뇌, 공간의 뇌라고 하는데 보통 동적인 기능이나 예술적 기능, 그 다음에 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담당한다고 이제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통제를 하고 우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통제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81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그림에서 무엇이 먼저 보이죠? 디귿을 먼저 보신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디귿. 이쪽에서 디귿을 먼저 보신 분. 예. 리얼을 먼저 보신 분. 리얼을 먼저 보신 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디귿을 먼저 보신 분은 우뇌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리얼을 먼저 보신 분은 뇌의 좌뇌가 먼저 그걸 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뇌는 숲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좌뇌는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를 보는 것이 좌뇌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어떤 형상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곰. 닭 튀긴 거든. 네. 굉장히 새로운 독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네. 개요? 인어? 인형? 네. 개를 보았다고, 개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좀 더 많네요. 사실은 개가 숨어 있습니다. 네. 어떤 개가 숨어 있을까요? 달마시안. 그림에 이 그림의 왼쪽 부분 가운데 보면은 개 머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개가 땅바닥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냄새를 맡는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십니까?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이 그림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그림은 지금 흑백의 여러 가지 이제 형상이 막 어지럽게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밝고 이 부분은 검게 이제 어둡다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좌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복잡한 그림에서 어떤 특정한 형상, 개의 형상을 찾아내는 것은 우뇌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우뇌란 것은 전체 그림을 보고 숲을 보고 그 속에서 어떤 형상을 찾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 경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창의성과 인성입니다. 그래서 창의 인성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 국가적으로 창의성 또는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창의성이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인간의 능력을 지적 능력, IQ라고 하죠. 지능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것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21세기 들어와서 인간의 경쟁력이나 또는 국가 간의 경쟁력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창의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예술적 창의성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조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창의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는데 19세기 이후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어내고 기계도 발명하고 여러 가지 기구도 고안해내고 그렇게 하면서 과학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과학적 창의성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예술적 창의성뿐만 아니라 과학적 창의성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개인의 능력도 키워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도 키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창의성을 이제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창의성을 키울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길러질 수 있고 우리 몸속에서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교수님 일부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형상 참 신기했었어요. 네. 조민희 씨는 어떤 게 보이셨어요?
전 강아지? 닭튀김을 보였다니까. 그래서 시작하신 모양이네요. 네, 기름기가 이렇게 막 묻어져 있는 그렇게 예. 보였었거든요. 닮으시네요. 예. 상상을 못 해봤어요. 어때요, 예. 교수님? 조민 씨는 창의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배고픈 굉장히, 사람이에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룩으로 보고 그 얼룩을 그냥 개념으로만 받아들였는데 네. 그것을 기름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 기름이 바닥에 흘러져 있으려면은 튀김을 하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상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연상이란 것이 고도의 사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자기 뇌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교수님, 일부 강연에서는 창의력은 어떻게 형성이 되면서 왜 중요한지 알아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일부 강연 보시면서 글쎄요. 궁금한 점이나 느끼신 네, 점. 그 창의력 형성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창의력이라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발달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요 시기 때 우리 부모로서 참 중요한 시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잘 발달시킬 수 있을까? 코칭법, 손쉬운 방법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분명한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은 네.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특히 가족의 구성원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워낙 일반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더라도 꼭 그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이란 것은 이제 그렇지만은 그나마 이제 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네. 가족들끼리 놀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놀이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게임. 보드 게임 같은 거. 윷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네네. 전통 놀이죠. 윷놀이 같은 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기기 위한 전략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전략을 또 아빠의 전략이 뭐인지 듣고 자기 생각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수학과 관련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부 강연이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2부 강연에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창의성이 뭐고 어떻게 이제 발휘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네. 수학이란 것이 어떤 학문이고 수학 공부를 통해서 사고 훈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해서 사고 훈련이 되고 그 수학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창의성이 발휘되는지 네. 이제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또 창의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으로 어떻게 창의력이 키워지는지 황선욱 교수님의 강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란 과목을 학교에서 왜 배운다고 생각하시죠? 수학을 왜 배울까요? 입시에서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는 다 얘기하죠. 근데 사실 입시 때문에 수학을 배우는 건 아니라고는 다들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왜 수학을 배우느냐?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왜 중요할까요?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실 공부란 거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공부는 정말로 힘드니까 공부지. 재미있으면 놀이죠. 공부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이 힘들고 재미없고 어렵지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학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학 시간에 뭘 다루죠 주로? 숫자, 예, 또 공식, 연산, 예, 수를 통한 계산, 그 다음에 도형도 배우죠. 크게 나누면 수와 도형입니다. 그 수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도형은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그 사물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좀 간략하게 그리거나 저 밖에 뛰어다니는 소를 또 간략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추상적으로 그리기 시작하고 압축해서 그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도형이 이제 나왔던 것이고, 그런 도형의 특성을 이제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수학의 관심 대상은 수와 도형입니다. 수학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수의 구조와 공간의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 구조와 공간 구조. 이건 마방진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방진 다 아시죠? 3차 마방진은 1부터 9까지 숫자를 가로, 세로 3칸씩 해서 9칸에다 자리를 잡는 것인데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합이 같도록 1부터 9까지 숫자를 채우는 겁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합이 같아야 되는데 그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15. 왜 그럴까요? 왜 15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왜 합이 15가 될까요? 다 더하면 45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세 칸에 똑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 합이 45인데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죠. 아, 그래서 한 줄에 합이 15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걸 찾아내게 되죠. 이런 계산이 바로 수구조와 관련된 계산입니다. 수학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오셨으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부르는 숫자를 암산을 하십시오. 816의 제곱. 아이고, 쉽죠? 357의 제곱. 네? 안 마주쳐야 되죠.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암산할 때 눈을 감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16의 제곱, 357의 제곱, 492의 제곱. 됐습니까? 빨리 세 값을 더하세요. 대해서 한 자리 이제 옆에다 두고 이제 618의 제곱 더하기 753의 제곱 더하기 294의 제곱 해서 더하세요. 이제 먼저 더해놓은 수와 금방 더한 수를 빼십시오. 값이 얼마일까요? 0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아, 이게 뭐냐면 직관이라는 겁니다. 수학적 직관이 뛰어나면 그래요. 자, 제가 부른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마방진의 8116 가로로 357 492 거꾸로 해서 세 자릿수로 봐가지고 제곱해서 더해보니까 합이 같더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로로 834 159 672 또 거꾸로 제곱해서 더한 합이 같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대각선으로 852 174 639 이렇게 한 칸 한 줄에 하나씩 숫자를 골라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어서 제곱해서 더하니까 합이 같아지더라는 겁니다. 네, 원래 마방기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수구조가 뛰어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구조입니다. 계산 잘 안 될 때 우리 어린아이들은 손가락 셈 하죠. 우리는 이제 99단 외우죠. 99, 81까지 외우는데 이 손가락 셈을 알면은 44단만 외우면 됩니다. 44, 16까지만 알면 나머지 5단 이상은 손가락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우리가 5는 이제 주먹을 쥐었다고 생각하고 6, 7, 8, 9, 10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는 주먹이고 이제 5 이상 될 때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니다. 그러면 지금 펴진 거는 얼마를 가리키죠? 9. 그 다음에 이거는 7. 9, 7 얼마입니까? 63이죠? 펴진 손가락은 더합니다. 몇 개죠? 6개. 밑에 있는 거는 1과 3이 있죠? 곱합니다. 3. 되죠?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볼까요? 7, 6 얼마입니까? 40인데 더하니까 왜 30이냐? 근데 밑에 손가락이 몇 개죠? 3. 여기는 4 곱하면 12. 12에다가 30 더하면 얼마죠? 42 되죠. 5, 8, 40. 2 곱하기 5는 10. 위에 30 있죠? 더하면 40. 누구든지 손은 다 있잖아요. 이제. 손만 있으면 5단 이상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네. 이렇게 하면 곱셈이 되네 하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찾을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 원리는 수학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분석하고 따져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증명입니다. 수학적 증명. 이것이 바로 이제 수구조가 뛰어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수와 관련된 구조를 더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수 구조가 이제 잘 형성이 되면은 이런 계산 같은 것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수 구조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구단을 외우는 겁니다. 공간 구조를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수학적 도형으로 이름을 부르면 뭐가 될까요? 정육면체? 직육면체. 예. 그렇습니까? 자, 상자 모양이죠.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편하게 이제 정육면체라고 이제 얘기를 할까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 면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 노란색과 파란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저 파란색이 정육면체의 안쪽 면입니까? 바깥쪽 면입니까? 자, 안쪽 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바깥쪽 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둘 다 보인다. 사실은 양쪽이 다 보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안쪽 면으로는 잘 보이는데 바깥쪽 면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두 분은 다 잘 보이세요? 바깥쪽이 좀 쉽게 보입니까? 근데 안쪽 면을 생각하려면 관점을 바꿔야 되죠. 근데 왜? 자, 315란 숫자를 보면은 누구든지 315로 읽죠. 그런데 이 도형을 보고 왜 어떤 사람은 파란색 면이 안쪽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도형의 개념이 수의 개념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도형의 개념은 사람이 만든 개념입니다. 개가 삼각형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수도 추상적 성질을 갖고 있지만은 도형은 철저하게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형 공부할 때 이제 어려워하기 시작하고 특히 5학년에 가서 입체 도형 다루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수학 시간에. 그것이 뭐냐면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입체 도형을 눈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눈을 통해서 평면적으로 인식을 하죠. 입체를 평면적으로 볼 때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을 착시 현상 그림 많이 보시죠. 이렇게 보면은 토끼로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뭐 오리로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착시 현상이 바로 이제 공간 인식에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네크 큐브라고 부르는데 네크는 스위스의 결정학자입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크리스탈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심리학에서 어떤 이론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 도형을 제시하면서 봐라, 한 도형인데 사람에 따라서 왜 보는 시각의 차가 생기느냐 하면서 그 심리학의 이론을 반박한 자료로서 사용을 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만 해가지고는 정확한 구조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쌓기나무 많이 활동을 합니다. 자, 쌓기나무를 잘 쌓으면 저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보일 쌓기나무는 몇 개일까요? 뒤에도 숨어 있을 수 있다. 좋은 굉장한 관찰력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몇 개가 숨어서 있을까요? 2개가 숨어서 있을 것이다. 뒤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한 분들도 있죠. 그러면 보통 몇 개라고 생각할까요? 6개. 그죠? 앞줄에 3개, 뒷줄에 3개. 왜? 키가 같으니까. 6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뒤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2개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몇 개일까요? 8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최대 8개일까요? 이건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카메라로. 몇 개를 놓고 찍었냐면 이렇게 놓고 찍었어요. 아까 이 앞에 있는 학생은 뒤에 2개가 숨어져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숨어 있어도 사실은 저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은 다르게 보이죠. 다 보이죠. 그렇지만은 정육면체의 꼭지점끼리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정면에서 내려다 보면은 옆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놓고 사진을 찍어도 앞에 2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몇 개인가 아시겠죠? 9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 개수는 몇 개일까요?
6개. 어떻게? 앞에 2줄. 자, 6개가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 적은 수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사진을 찍었어요. 어떻게 놓고 찍었냐? 이렇게 놓고 찍었습니다. 가운데 3개와 2개, 2줄을 빼고 그대로 놓고 찍어도 저렇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려다보는 각도 때문에 저 뒤에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눈을 100% 믿어두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 눈은 믿어도 됩니다. 뭘 안 믿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한 사람과 이런 경험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사고의 폭과 깊이는 엄청나게 나중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특히 공간학습에서 경험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 구조는, 수 구조는 사칙 계산하고 덧셈 훈련 여러 가지 하죠. 2자릿수의 덧셈 뭐 10번씩도 해보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숙달되도록 잘 하면은 되는데, 공간 구조는 아무리 자기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적 사고가 특히 어릴 때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공간 구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학적 사고 구조에서의 수 구조와 공간 구조가 담당하고 또는 그 구조를 통해서 발달되는 기능과 뇌의 좌뇌와 우뇌가 담당하는 기능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수학 공부를 하면은 좌뇌적 성향과 우뇌적 성향을 함께 잘 훈련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수구조와 공간구조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수학 공부를 통해서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면 그것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자, 이런 문제 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음표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아, 나는 이 숫자 같다. 이렇게 생각나는. 그러면은, 자, 이 계산. 아, 이건 쉽죠? 자, 어떻게 되죠? 오른쪽. 24 곱하기 3 나누기 2. 너무 쉬운가요? 얼마죠? 36. 자, 19 곱하기 8 나누기 2는 76. 48 곱하기 5 나누기 2는 120. 자, 그러면 이 물음표에 120이 들어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120이 될까요? 양쪽에 있는 두 수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눈 것. 그게 가운데 수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더 쉽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답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곱한 다음에 나누라. 순서 다 정해줬어요. 그런데 왼쪽은 어떻습니까? 처음 나온 문제는 우리가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규칙을, 전체 상황을 보고 규칙을 찾은 다음에 그 규칙에 따라서 답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왼쪽에 있는 문제는 우뇌적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뇌를 더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좌뇌를 쓰게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가 좌뇌만 쓰는 학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뇌도 당연히 이렇게 함께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듯이 수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학자들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을 키워나갈 때 다른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창의성을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교 공부에서 어떤 공부를 통하면 더 효과적일까 했을 때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창의성을 키우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창의성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지만은 수학을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2부 강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강연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수학이랑 창의력이 뭐 얼마나 관계가 있겠어. 창의력 키우려면 차라리 수학보다는 과학이나 뭐 글짓기 네.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학 잘 하려면은 창의력 키우려면 수학 공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창의적 습관 뭐 이런 건 저는 학원에 가야만 이게 습득이 되는 것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힘을 좀 기르게 되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네. 가장 창의성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제가 네. 맞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예. 참 잘 들었어요. 네, 정말 경청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또 수학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에스크메스 시간인데요. 오늘 홈페이지로 들어온 질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인 씨의 질문인데요. 아이의 창의력을 높이려면 부모의 창의력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창의력을 높여주려면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예. 우선 부모도 아이와 같은 수준의 사고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이란 거나 공부 안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걸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럼 단지 너 오늘 저 학교 가서 배운 게 뭐지 내가 확인할 거야. 너 배운 거 설명해봐. 너 이렇게 설명해봐. 네. 아이들이 설명을 잘 못하면은 너 혼내고. 제대로 안 듣고 뭐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배운 것을 내가 엄마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오늘 너 분수에 대해서 배웠다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면은 엄마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아이가 방법이네요. 부모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나를 한번 가르쳐봐라. 가르치는 것만큼 예. 좋은 공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수학 특히 그렇습니다. 수학은 의사소통의 기능이 언어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면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하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집에 가서 또 엄마를 이렇게 더 설명을 해주기 집중하게 위해서 되고. 더 예. 집중해서 예. 잘 들을 것 같고 예. 그러네요. 좋은 방법인 것 그 같아요. 대신 네. 잘 못한다고 해서 야단치거나 혼내서는 안 됩니다. 네. 창의적 교육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러 조금 불완전하게 아이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아이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이 옳은 교육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교육하고 계세요? 내 아이에게 수학을 외우게만 하는지, 이해하게만 하는지. 네, 앞으로 수다하기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방청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라면서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수다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